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독도는 뭐 자기네 고유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 언론들이 여기에 대한 보도가 많이 하나요? 별로 없나요? 일본 언론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도를 많이 안 하겠죠. 많이 안 해요? 예, 많이 나오지 않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인치 신문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초등학생 교과서에다가 뭐 고유 영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구분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냉소적인 반응 혹은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냉소적이다. 네. 그리고요 또. 뭐 그 외에는 그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하고 그 북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최근의 일본 갈등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무래도 그 한국 법원이 예. 그 우리나라 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재산 이런 것들을 동결했다는 것. 네.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최근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니케이 그리고 아사히 신문 등등 이제 유력 언론지들이 다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성표권 2건, 특허권 6건 이것에 대해서 그 재산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네. 내용이고요. 액수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적절히 대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사히 신문도 그런 보도 역시 비슷하게 하면서 현금화하지는 당장은 않을 것 같다. 한국에서. 예. 다만 현금화 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 그 한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독도 관련된 보도는 그리 많지 않다. 네. 교과서 그런데 관련해서는. 네.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서구 언론들의 시각은 어떻게 나와요? 서구 언론들은요, 이 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용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적 진실, 정의 문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일 관계가 틀어짐으로 해서 서구적 입장에서 대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아하. 이쪽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지난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한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그 한국 내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권을 전했거든요. 네. 일본이 올해 초부터 갈등 해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더 완강하다고 평가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역사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 주간지는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 주간지에 따르면 2017년 한일 양국 정부가 만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양국 모두가 만족을 못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분개했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 자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 상당수가 그 합의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용주의가 오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국 관계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기사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양쪽 다 좀 접근해봐라. 좀 그런 입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 측이 주장하는 근거의 출발이 됐던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해서 그 협정이 완전한 역사 문제 정리에 따른 합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같은 기사에서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당시 냉전 시대 한국과 일본 공통의 적이었던 그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지정학적 변화로 해서 그 한일 관계가 복잡해졌고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의 전략 지정학적 전망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략 지정학적 전망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그 한미일 대 북중러. 그렇죠. 근데 이 구도가 지금 좀 뭔가 흐트러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냉전적인 시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냉전적 시각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그러면 영원히 분단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전략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정통성 문제이기도 한데 그 최근 미국의 한 매체에 소개된 기고문 하나 보면은 그것도 예. 역시 냉전적 구도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캐트린 프레이저 카츠라고 하는 연구원인데 그 The Diplomat라고 하는 그 언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예. 한일 간의 갈등은 이 지역을 중국과 북한의 손에 놀아나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의 패자는 미국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냉전 의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고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그랬듯이 이제 한일 갈등에서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요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 기고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한국과 일본이 점점 깊게 참호를 파고 있는 모습을 미국이 뒷짐지고 지켜보면서 결국 협상 테이블 맞은편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상대들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미국의 전략적 카드 하나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역사 문제 또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 이런 거를 왜곡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대로 된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할 만한 외신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일본이 19세기 그 독일에서 만들어진 지도 하나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원본은 아니고 복제해서 독일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지도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일본이 보관하게 된 건지 그 경위는 불분명한데 그 일본 측은 독일 정부가 복제의 그 제공을 요구해서 거기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지도 안에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독일에서 만든 거라고요? 독일에서 만든 거죠. 독일에서 만든 건데 일본해라고 표기됐다는 걸 가지고 과거 국제사회에서는 여길 다 일본해라고 썼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려고 독일에다 돌려주는 예, 것이죠. 그런데요. 근데 최근 그래서 이걸 일본에 보도가 된 겁니다. 22일자 보도에서 요미우리 신문이 이 기증 사실을 전하면서 이걸로 봤을 때 일본의 명칭이 예전부터 세계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22일자 요미우리가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해 명칭이 과거 오래전 동해로 불리다가 19세기 들어오면서 일본해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러시아의 한 역사학자 증언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예. 일본이 독일의 그 지도 기증 사실을 일본만 보도한 건 아닙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독일의 süddeutsche Zeitung이라고 하는 신문이 25일자 보도한 건데요. 이 신문은 독일의 3대 유력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일이 제작한 그 옛 지도, 일본으로부터 다시 기증받은 사실,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카린 칸만 크리슈스타인 독일 해운 수로 청장은 오늘 선물을 주는 행위가 항상 사심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심 없는 게 아니다. 네. 뭔가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이 신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56년도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작된 이 독일 지도에는 메르카토르라는 게 무슨 지도 제작 법인가 봐요. 그렇죠. 지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이게 독일어로 야파니슈스 메어라고 다시 말하면 일본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것을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사용된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네. 이번 지도 증정식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해당 구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명칭 다시 말해서 일본해라고 사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한 거다. 그렇죠. 예. 이 신문은 그 한일 양국이 오래전부터 이 두 나라 사이의 바다에 대한 명칭을 두고 다퉈왔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면서 예. 근데 한국 역시 1700년대 프랑스에서 제작된 지도에 그 해당 바다, 이 바다를 메어 오리엔탈,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동해라고 표기된 것을 근거로 해서 동의 표기를 요구해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만든 지도보다 훨씬 더 전에 더 1700년대 프랑스에서 만든 거에는 동해라고 돼 동해라고 있다. 돼 있다. 이걸 다 소개하고 있다. 독일 언론은.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 수로기구, 그러니까는 IHO라고 하죠. 여기서 그 타협안을 마련 중인데 일본 정부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고 불렀다라고 네. 선전하고 싶어 그렇죠. 했는데 네. 그거는 뭐 불과 19세기 이후에 뭐 몇몇 것이고 네. 그 이전 것들은
동해가 더 많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보도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역사학자가 증언한 바에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이 최근 한일 갈등 문제를 역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법원이 2차 대전 당시 착취당했던 강제 노역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했던 그 사실. 네. 그다음에 전쟁 당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불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선 문제, 그러니까 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양국의 그 불화로 남아 있는데,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신문은 국제 수로기구, 그러니까는 IHO가 그 바다 명칭 표준화 작업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923년인데 그때 일본이 동해 명칭을 일본해라고 이제 등록을 했었거든요. 1923년. 네네. 그때 이제 그 IHO가 그 바다 표준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식민지 시대잖아요.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그 얘기, 그것을 이제 이 독일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명칭 지정을 한국의 정당한 입장을 이제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해방되면서 한국은 또 그때 뭐 최빈국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북한은 고립돼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바다 명칭 문제가 이제 한국이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냐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그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신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 신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은 독재자 박정희가 체결했고 그는 1945년까지 일본군 장교를 지낸 인물이었다. 네. 현대화된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동등한 권한을 지닌 파트너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이 아닌 것이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일 협정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야, 독일 언론이 이런 것까지 지적하는군요.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5년 한일 협정 당시에도 일본 측의 강압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과연 그 협정이 그 정통성을 가진 올바로 된 협정이었는지에 의문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일본이 기증한 그 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네. 그 속에 보면은 흐릿한 사진 속에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뀐 곳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해운 수로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번 선물은 지리학적 명칭들도 시간이 흐르면 역시 변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뭔가 좀 독일 사회에 선전해 보려고 뭘 했는데 오히려? 제대로 된 언론한테 걸렸네요. 그렇죠. 따끔하게 질책을 당한 셈이고. 사실관계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예.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됐는데 그 불법 영상 촬영 범죄 관련해서 이탈리아 언론이 이 초소형 카메라 비밀 촬영, 네.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보도를 했다면서요. 굉장히 아픈 보도입니다. 예. 우리 많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모텔에다가 뭐 30여 개 모텔에다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1,600여 명의 사생활 촬영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한 건데, 이탈리아의 꼬리에레 델라 세라라는 신문입니다. 발행부수 1위 신문입니다. 22일 보도한 내용인데, 이 신문은 한국에서 이런 유형의 사이버 도찰 범죄가 심각할 정도로 많아졌다. 네. 그 이번 그 숙박업소 촬영 문제도 그렇고 가수 그 정준영 씨 동영상 촬영 문제, 예. 그것도 역시 이제 소위 몰카라고 하는 그 촬영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난해에 그 6월이었죠. 우리나라 여성들 22,000명이 그 시위를 한 것도 역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도찰 범죄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CNN에서 한 보도를 좀 들고 있는데, 이 자료, CNN에서 준 자료를 보면요, 2012년에 2,400여 건의 몰카 범죄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6,4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연예계 성추문도 계속 보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남옵니다.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3일자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팝스타들의 추락과 관련해서 이번 스캔들은 그 K-팝 산업 그 이상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탈리아 언론처럼 최근 연예계 이런 스캔들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일부 일탈한 연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부당한 대우, 그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 이번에 폭로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네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부당한 대우, 여성 혐오. 네, 그것이 바탕에 깔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군요. 그렇죠. 반성해야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